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의 근대사 삼국지 제128부 기강은 바로잡고 적자는 메우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대원군이 아니라 효유대비예요. 효유대비를 한 번쯤 주인공으로 삼는 파트가 있긴 있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효유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1863년 12월 고종이 즉위를 하고 대원군이 섭정을 한 체제가 완성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것은 엄연하게도 효유대비, 우리가 흔히 이제 신정왕후 조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조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틀 안에서 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명목상으로 수렴청정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좀 특이하게도 왕의 생부인 대원군이 실권을 장악한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수렴청정을 이끌고 있는 효유대비는 뭐 꽈다던 보릿자루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야사에서는요, 효유대비에 대한 평가가 좀 약간 박합니다. 뭐 탐욕스럽고 돈 밝히고 감정적이고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효유대비는 대원군과 함께 국정개혁을 이끌어갔던 정말 중요한 정치적인 동반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원군 시기를 설명을 하려면요. 효유대비를 빼놓고 대원군 정책을 말할 수가 없고 대원군을 빼놓고서 효유대비 수렴청정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둘이 정말 중요한 러닝메이트라는 거죠. 대원군이 운영궁에 머물면서 실질적인 개혁들을 추진해 나갔다면은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고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또 내부를 단속하고 그런 것이 바로 효유대비의 역할이었어요. 각자 나름 맡은 바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공식적인 명령 자체는 어쨌든 수렴청정이니까 이게 대왕대비 명령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원군 정권의 스피커 역할을 해줬던 것도 역시 효유대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64년 1월 이제 12월 달에는 왕이 즉위하고 대원군 봉작하고 그러니까 좀 정신없을 거고 실질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주로 1월 달부터 벌어지게 되죠. 자, 이날 효유대비는 아주 작정이라도 한 듯이 조정과 관료들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라는 거죠. 우선 효유대비는 수령과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 임명된 사람들 그리고 그 해에 첫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자, 전원 소집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이들이 곧 지방으로 파견 갈 거 아니에요? 야, 과거 합격자들도 엄청 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닌 곳은 다 지방 직부터 시작을 해요. 뭐 평생 지방만 돌다가 끝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파견될 관료들한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훈시를 해요. 요 근래 보니까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정, 부패, 폐단들은 이 관료들이 염치를 지킬 줄 몰라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단단히 경고하는데 이번 차수는 어떻게 해라. 각별히 유념을 해가지고 탐호를 저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 플러스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위에서 경고의 메시지 한번 나온다고 해가지고 될 것 같았으면은 세기 말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세기 말이 괜히 세기 말이겠어요, 그죠? 왕조가 말기적인 증세로 가다 보니까 뭐 위에서 그렇게 분위기 전환하는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3월달이었습니다. 효유대비의 경고가 무색하게 2달 만에 결국에는 사고가 터져요. 당시 의주 부인이었던 심이택이 무려 27만 냥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착복을 했다는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효유대비는 완전히 이제 뚜껑이 열려요. 아니, 변경을 지키는 장수가 그렇게 많은 돈을 횡령을 했다는 것은 이건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사실상 반란을 일으키려고 군비를 저렇게 빼돌린 거하고 뭐가 다른 행동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효유대비는 촉강수를 두게 되는데 즉각 의주 부윤 심이택을 체포한 후에 저작거리에서 장영을 가해라. 일단 망신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보내서 위리안치, 이게 유배 중에선 제일 센 거예요.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위리안치를 시키는 그런 촉강수를 두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한 명
잡는다고 해가지고 바뀔 것 같았으면 역시 세기 말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효율 대비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심유택과 유사한 유형의 탕가놀이들이 이어졌다는 거죠. 다들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까짓거 뭐 안 걸리면 장땡이지. 그래도 중요한 게 있죠. 걸려도 사형은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시스템적인 한계. 아전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거의 사형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양반인 관료가 이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면은 사형까지는 또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거의 역률이나 강상죄가 아닌다면은 사형으로는 안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유대비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탕가놀이라고 걸려든 사람들 보니까 죄다 무장들 아니냐. 니들 지금 짜고 치는 거지. 힘없는 무장들만 저렇게 잡아가지고 처벌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효유대비가 뭐라고 또 경고를 하냐면은 현직에 있는 문관 출신의 관찰사 수령들 얘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라. 지금까지 한 명도 안 걸렸는데 그러면 뭐 문관들은 다 청렴해가지고 안 걸린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러면서 이제 효유대비가 앞으로는 문관 수령들도 철저하게 감시하고 조사라는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대왕 대비가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엄하게 명령도 내리고 또 처벌도 상당히 수위를 높여서 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효유대비는 관료들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국가의 재정이 개선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하든 새로운 정책을 기반을 하든 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곡간의 쌀을 훔쳐먹는 저 쥐들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발상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쉽게 끝나질 않았는데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와요. 세금을 관리해가지고 담당하는 관청으로 선해청이 있죠. 선해청이 그 당시 이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각 도에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세금이 무려 1년치 분량에 육박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마이너스 적자된 게 거의 1년치 예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무려 1년치가 밀리다니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래서 효유대비가 얼른 이거 빨리 걷어들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정부가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갑자기 이거 미납된 거 내라고 하면은 민심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납의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한 달가량 좀 늦춰가지고 조금 이제 천천히 걷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효유대비는 의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납의 납부 기간을 50일간 늦춰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제 한 달 기간을 요청을 했는데 조금 더 유예를 준 거죠. 하지만 뭐라고 이제 엄명을 내리냐면은 50일 유예를 해줄 건데 그 대신에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세금의 전량을 받아내라 라고 엄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렇게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기는 수령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엄포도 놓았다는 거죠. 사실 효유대비가 이처럼 기한 내에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선을 그은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당시 조선 민중들은 세금을 충분히 제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때 뜯겼다고 보는 게 정확하긴 하죠. 근데 뭐 세금을 좋아서 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들 억울하고 다들 나만 더 내는 것 같고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제 제때 다 내고는 있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게 종종 운송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장난질에 휘말리곤 했다라는 거죠. 어떤 장난질이었냐? 당시 지방 수령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장난질은 바로 이거였어요. 좋은 선을 가지고서 하는 건데 세국의 운반을 대부분 좋은 선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악용을 했던 거죠. 지방에 있는 수령들이 좋은 선을 선주하고 짜고서 좋은 선을 중간에 일부러 침몰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선에 실어놓은 쇠고기의 상당 부분은 미리 빼돌린 상태였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쇠국을 싣고 가는 조은선을 고의적으로 사고를 위장해서 중간에 침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정에 나가는 수령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쇠국을 운송하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조은선이 침몰돼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세금 납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미리 빼돌린 쇠국은 수령하고 조은선의 선주가 뭐 아마 몇 대 몇 비율로 그렇게 나눠서 먹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난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조은선이라는 것이 가다가 중간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빠지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있기는 있죠. 그런 사고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진짜 사고였냐 아니면 고의였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고의적으로 일으켜놓고서 세금을 빼돌리는 그런 수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이 시대에 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의 파선을 통해서 그동안 누출된 쇠국의 양도 적지 않았고 효율 대비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치는 것 자체는 정상적으로 거치고 있는데 운송하는 도중에 이게 새어나가는 거다. 그래서 기간 내에 무조건 다 납부를 하고 납부 못하면 그건 전부 수령 책임으로 지겠다라고 엄포를 놨던 겁니다. 자, 그래서 효율 대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간에 있어왔던 이런 고의 파선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엄격하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시를 내리죠. 더불어서 효율 대비가 이런 말도 해요. 그동안 수령들이 이 고의 파선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척만 하고 니들 제대로 조사를 안 한 것은 필시 선주와 수령이 짜고서 버린 거 아니냐 다. 이거 작당한 거 아니냐. 자,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야. 만약에 이런 파선 사건이 발생하면은 첫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한다. 두 번째, 만약에 고의 파선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선주로 엄벌할 것이고, 그리고 셋째,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수령들도 역시 똑같이 엄격하게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는 거죠. 자, 효율 대비는 또 과거제도의 폐단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미 과거제도가 문란의 짓대로 문란해져서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효율 대비가 특히 관심을 가졌던 건 작가였어요. 왜냐면은, 이게 문무과는 이게 이제는 거의 어떻게 손쓰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문무과는 그렇다 치고, 근데 작가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이거 기강이 너무 해이해져가지고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조차도 청탁으로 뽑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냐. 어휘를 뽑는데 약 처방을 할 줄 모르는 어휘가 나와요. 그리고 역관을 뽑는데 외국어로 할 줄 모르는 역관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기막힌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 대비는 앞으로 과거도 공정하고 결백하게 시험을 주관할 것을 또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효율 대비는 지방의 아전들이 한양까지 올라와서 각종 청탁들을 일삼는 것을 지적하면서 포도청에 명해가지고 이렇게 한양을 돌아다니면서 로비 작업을 하고 있는 아전들을 어떻게 해라. 전부 색출을 해서 체포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 유배 간 사람들 기강 문제도 지적을 하는데요. 왜 유배 간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걔 중에는 뭐 그냥 잠깐 쉬었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배지에 가서도 위세가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좀 있으면 복귀하실 높으신 나으리니까 지방 수령들이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가가지고 그 유배자와 지방 수령 사이에서의 결탁이 일어나가지고 이 과정에서 각종 부정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효율 대비가 한탄을 한 거죠. 아니 유배지 가가지고 좀 이제 반성 좀 하라고 보냈더니 가가지고 더 사고를 친다.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효율 대비는 끊임없이 조정의 기강을 확립하고 관료들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효율 대비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실은 그 한계점도 좀 명확했어요. 왜냐면 또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의 탐관오리가 이게 세계 말적인 증세다 보니까 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다른 시기보다 많긴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료들이 다 탐악을 저질렀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괜찮은 관료들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거보다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조선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지 5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조선이 쓰고 있는 각종 제도와 문물들,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이 다 개국 초기의 틀을 잡아놓은 거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해서 지금까지 써왔던 거라는 거죠. 이게 슬슬 시대적 한계에 직면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폰 4를 아무리 개조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한다 한들 아이폰 4는 4죠. 아이폰 4가 뭐 6나 7은 넘어가겠어요. 그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미 조선은 그 체제에 있어서 한계성이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근본적으로 손을 보지를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쉬운 점은 바로 이런 거죠. 비록 대원군과 효유대비가 시대의 병폐와 폐단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소정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추진한 개혁들은 대체로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건전했던 개국 초기의 기풍으로 돌아가자라는 일종의 복고주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 확 다 뜯어 고치자, 그런 방식은 또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원군과 효유대비가 추진했던 개혁들을 또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대에는요 이 정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기득권을 가진 집단을 건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모험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기강도 확립하고 안동기시 세대도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개국 초기에 건전한 기풍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를 이제 슬슬 잡고서 이제 쭉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개혁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죠. 여기서 이제 대원군과 효유대비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라 안에 있는 그 도둑놈들을 싹 다 잡으면은 재정의 건전성이 좋아지지 않겠냐.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제일 큰 도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 과거에 영조 각하께서도 한번 손을 댄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원군의 칼날이 바로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